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증선위는 우선 금감원에서 안건 보고를 다시 받은 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증선위가 첫 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최근 일자리 시장에서 급격하게 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청소년이 일할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15세부터 19세 사이 취업자는 18만 9천 명으로 작년 4월보다 7만 6천 명, 28.6%나 감소했는데 이들의 다수는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취업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버스 회사들이 잇따라 운항 변경을 검토하면서 예약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최근 운항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7월 온라인 예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해 기존 버스 운항 계획과 노선을 유지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구소련 당시 핵폐기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지 시각으로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날 샘넌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구소련 비핵화 방식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카자흐스탄 모델로도 불리는 넌 루거법은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 생화학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할 수 있도록 미국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목요일장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제 아무래도 쉬고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시도 잘 쉬고 온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보여주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오후 들어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부터 잠깐 살펴보면 시총 상위주 위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부진한데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고요. 전기, 전자 업종도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철강, 음식료, 은행, 화학 종목들의 흐름이 좋고요. 코스닥 살펴보니까 역시 시총 상위주들, 제약바이오 업종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들도 일부가 오르고 있고요. 전기차나 오늘은 5G 관련 통신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차 회담이 백악관에서 초청을 해서 열린다라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지금 최고조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6월 증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도 있고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엔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분위기 좋지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신흥국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또 6월 초반 증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목요일 증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7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0.7%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70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도 보시다시피 2477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470포인트 초반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은 흐름 가져가면서 0.7% 이상의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수급 주체 화요일과는 정반대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882억 원 사는 가운데 투신 쪽의 매수 물량이 오늘 꽤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2,779억 원. 일단은 화요일날 강하게 매수를 했던 개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에 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괜찮은데요.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포스코도 4%가 넘는 5% 가까운 급등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면 현대차가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조금 전 시간에 오후 들어서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널뛰기 장세의 주범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은 0.83%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KB금융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부터 한국전력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그동안 낙폭이 워낙에 컸던 한국전력이나 현대모비스는 오늘 상승 흐름들 괜찮게 가져갑니다. 네이버 역시 6,000원 상승하고요. 그리고 신한지주와 LG생활건강 2% 상승 각각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8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1%대의 상승 흐름들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1%가 넘는 상승을 가져가다가 지금 살짝 상승 흐름이 1%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8포인트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소보다도 더욱더 탄력적으로 긍정적으로 코스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합니다. 1119억 원이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요. 기관, 개인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25억 원 사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코스닥도 살펴보면 빨간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각각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HLB도 소폭 상승합니다. 좀 메디톡스와 나노스는 0.44, 0.83% 소폭씩도 조정이 나오면서 1위부터 5위까지는 큰 폭의 변동이 있는 종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4%대의 상승,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5%대의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소폭 상승하고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1%대 각각 하락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던 펄어비스가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대의 소폭 상승이 나오고요. 코오롱티슈진 역시 6% 후반의 상승이 나옵니다. 저점 31,000원 찍고 코오롱티슈진은 가파르게 또 상승 흐름 최근에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컴투스가 2% 후반대 하락, 카카오멜론 그리고 제넥시는 각각 0.92,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지금 2원 40전 하락하면서 1068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신흥국 유럽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또 궁금하네요. 최근에는 6월에 접어들면서 5월 내내 이어졌던 신흥국에 대한 우려와 최근 확대되었던 유로존 불확실성은 완화되는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 미만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주식들도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글로벌 회사채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이 이번 주에는 보였고요. 네,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뭐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려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6월에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6월에는 신흥국 우려 여전히 있는데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확대되었던 유럽 정치 불확실성은 6월 들어서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6월 FOMC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높은 모습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점도표 상향 가능성마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에는 주목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점도표 상향 시점이 9월이 된다면 금리 발작 가능성은 한동안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 또한 한반도로 옮겨질 수 있을 전망이고요. 하지만 6월에 점도표 상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한동안 더 나타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FOMC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FOMC 결과에 대한 글로벌 증시 영향이 어떨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현재는 연내에 3번 인상으로 되어 있는 점도표가 4번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만약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점도표는 상향이 되지 않는다면 성장을 이어가는 심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주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반면에 점도표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주의 매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 이제 선진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매력도가 6월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FOMC와 최근 주기가 짧아진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동안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취약한 국가들보다는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IT 산업의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자금 흐름 역시 유럽이나 신흥국보다는 여전히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와는 다른 점은 조정폭이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5월까지는 환율에 민감했던 국가들이 조정이 크게 나타났던 반면 6월에 들어서는 연초부터 조정폭이 컸던 국가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폭은 적었으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한동안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소폭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과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에 흔들리던 모습을 보이던 신흥국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이외의 요소들에 따라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개괄적으로는 들어봤고요. 어떤 국가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상황에서 괜찮을지 이 부분을 여쭤보면서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떤 국가들이 지금 괜찮나요? 5월에는 미국 이외의 신흥국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취약한 국가들은 한동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전망이 긍정적인 국가들 중에서 조정폭이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등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인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컸던 브라질 등이 있으시고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반등은 한동안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여건에 의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국가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텐데 원인 이거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일단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 나온 게 사실은 2002년 카드 버블 붕괴 이후부터 10년 넘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구조적 원인과 또 직접적인 순환적인 원인들이 아마 이렇게 굉장히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FTA를 비롯한 이 자유무역 협정들이 맺어지면서부터 해외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가 연동되고 더 나아가서 해외 물가가 한국의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수입되는 뭐 이런 개방성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텐데 이런 개방성이 일으킨 또 하나의 영향이 바로 이 중국 관광객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뭐 이 내수 경기가 나빠진 이유를 저는 가장 큰 요인을 들려면 바로 중국 관광객 유입이 급감했던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중국 관광객이 월 한 20만 명 이상씩 꾸준히 유입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대략 2013년 전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이런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뭐 서비스 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연관이 강화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이 급감했을 때 그때 보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 꽤 괜찮은 그런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또 일시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2015년 말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월 거의 70만 명 이상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호황을 누리면서 다시 경기가 회복됐고 2016년 말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이 또 둔화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 구조적 요인들, 또 이번에 바뀐 제도적 요인들, 뭐 최저임금의 인상 같은 요인들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나 또 더 나가서 고용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보다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친 보다 직접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 관광객이라는 이 변수를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또 더 나가서 최근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이 그 금융시장의 동향을 놓고 설왕설래 참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외부 충격의 변수들을 감안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내수 안 좋다 얘기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측면들을 보자면 좀 복합적이고요.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인들도 있고 동남아 분들도 계시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유독 중국인 관광객이 이유가 되는 이유가 또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전에 뭐 100만 명 미만 우리나라 연 기준으로 들어오던 중국 관광객들 숫자가 이렇게 적었을 때는 큰 영향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100만 명이 200만 명이 되고 나중에 결국 2016년에는 820만 명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전체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에서 2,000만 사이인데 이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이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영향력이 아주 큰 변수가 됐다라는 거죠. 숫자가 일단 너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1인당 지출액인데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 관광객 1인당 그 지출액 규모, 지출액 금액을 비교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는데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체 1인당 평균 지출은 한 1,48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중국 관광객들은 무려 2,100불이 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 중국 관광객 땀으로 많이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들은 불과 한 700불 정도를 쓰고 가는 데 비해서 이 중국 관광객이 2,100불이면 거의 3배 정도를 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같은 이 중국계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1인당 지출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이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보더라도 계속 2,000불 이상의 소비들을 지난 4, 5년간 늘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결국 우리나라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소득 상위에 위치한 그 구매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와서 돈 잘 쓰는 분들이 지금 여행을 온 것인데 그분들이 빠져나갔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주로 어디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나요? 예, 압도적으로 쇼핑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불 정도의 뭐 경비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63%, 뭐 거의 3분의 1을 이 쇼핑에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쇼핑에서도 또 어디를 많이 쓰나 이렇게 쇼핑 품목들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화장품이라든가 향수라든가 그리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료품들 이런데 굉장히 쇼핑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더라라는 거고요. 이렇게 쇼핑이 63%를 차지하는데 그 다음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뭐 그 먹고 마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음식점을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소비의 한 14%, 15% 정도. 그 다음이 숙박비가 14.5%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게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체험 관광보다는 쇼핑 관광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돈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큰 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데다 이분들이 1인당 또 지출도 많고 또 그 지출의 대부분이 물건 사는데 그리고 그 쇼핑 품목들을 보니까 이 국산 과자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향수라든가 뭐 이런 용품들을 사는데 돈을 되게 많이 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알짜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수입된 면세품 사는데 돈을 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또 한국에서 뭐 음식료, 또는 한국에서 당연히 잠도 자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한국의 돈을 되게 많이 풀고 가는 한마디로 한류 쇼핑 중이다.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와서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그중에서 쇼핑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한류 쇼핑을 이제 하고 간다라고 정리가 쭉쭉쭉쭉 되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쇼핑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 잘 쓰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에 못 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진짜 심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연구소들마다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 잠정적인 그냥 대략 짐작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금 인용한 숫자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 사드 보복에 따른 이제 직접적 피해 부분들, 생산 쪽에서 이런 손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데 일단 부가가치 면에서 유발되는 손실이 한 15조 원 이상 정도로 추산이 가미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그러니까 쇼핑이 확 줄어든 또는 뭐 숙박이 줄어든 이런 데 따른 피해도 한 17조 원 정도. 이게 뭐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7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700조에 거의 1%에서 2% 사이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돈인데 이 문제가 이제 이 그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이 분야가 이 고용이 집중돼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람 많이 그 쓰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 손실이 다시 말해서 중국 관광객이 예전에 뭐 200만이 400만 되고 400만이 800만 되고 그냥 이 순서로 그대로 갔으면 지금은 한 1000만 넘었으리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400만, 8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갈 거라고 앞으로 계속 가던 경로에서 지금 벗어난 거니까 그렇게 갔었더라면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감소한 거잖아요. 그런 기회비용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도소매 쪽에서만 한 26만 명, 음식점에서만 한 6만 명, 숙박업에서 한 5만 명 정도 총 합쳐서 거의 40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있던 사람이 해고됐던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고용이 없어졌던 부분까지를 함께 합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요지를 요약해보자면 중국 관광객이 과거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유입되던 그 추세대로 돌아섰으면 이 발생했을 고용과 경제성장의 이 폭이 상당히 컸었을 텐데 이게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 관광객의 급감 또 뭐 우리나라 환율 떨어진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던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급감한 게 한국 성장률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고용의 어떤 증가를 둔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최근 내수 경기의 어떤 위축 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설명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최근 중국 관광객들의 감소 흐름이 지난 한 2, 3월을 고비로 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반기 정말 나빴던 내수 경기가 이제 조금은 개선될 여지들도 있지 않냐,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디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